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다시 거리두기군요. 예, 방역조치 강화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결국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흐름을 사실상 중단하는 거거든요. 예.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게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얘기였습니다. 세부적인 대책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가 제일 궁금한 건데 대략 윤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근데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들, 일명 지라시들이 이렇게 막 돌았었는데요. 예. 뭐 수도권에서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다,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꼭 찍어놨더라고요. 2명, 4명 다양하게 돌아다녔어요. 일명 그 지라시들이. 예, 근데 뭐 이런 정보가 틀렸던 적도 많으니까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취재로 좀 흘러나오는 얘기는요. 네.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하고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는 밤 9시나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 허용 인원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오늘 발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고요. 뭐 하여튼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팩트입니다. 그건 확정입니다. 김준일 기자. 예. 오늘 확진자 수를 대략 집계해 보셨어요? 예, 뭐 어제 밤 9시까지 집계된 게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7,800명보다 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8,000명 얘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던데 예, 오늘 근데 발표될 게 한 8,000명 될 거라고. 대략 제가 지자체 거를 좀 다 집계를 예. 해보니까 어제랑 비슷한 정도. 그래서 오늘 뭐 8,000명이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아니죠. 예, 뭐 7,000명대 중후반대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지금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6,700명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일주일 중에 사흘이 7,000명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계속 지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거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1,000명 나올 때 4단계 했어요. 맞아요. 거리두기 네. 4단계. 그리고 2,000명 나오고 작년 연말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락다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안 된다 이 정도로는. 예.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라면 지금 이렇게 지라시가 돌고 예를 들면은 대충 예측이 나오는 게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추측에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최소한 이제 4인 다시 이제 수도권 4인 그리고 뭐 수도권 비수도권 합쳐서 뭐 다 구분 없이 4인으로 할 게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영업 시간도 9시 아니면 10시가 거의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11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반발들이잖아요. 왜냐면은 연말이잖아요.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애초에 일상회복 때 이 선언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약이 꽤 많이 잡혀 있다가 좀 줄줄이 취소래요. 특히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규정은 시간 제한에 한해서는 보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규정이 있는데 지금 어저께 당정이 만나서 민주당하고 정부가 만나서 이제 상의를 한 거는 이를테면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 그리고 수용 인원이 뭐 70%만 이제 받을 수 있겠다면은 그런 것까지 지금 보상을 하는 안까지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제 계속 선 지원해야 된다. 뭐 네. 이렇게 뭐 보상폭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청하고 맥락이 좀 같이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발을 맞추는 느낌이죠. 그래서 발표도 사실은 내일 모레가 될 줄 알았는데 좀 당겨서 오늘 하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일 기자. 유튜브랑 소셜미디어에 보면 그 가짜 뉴스가 지금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특히 자기가 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기자회견까지 해갖고 이게 공유가 많이 되고 있던데요. 그 사람 얘기가 백신에서 의문의 미생물, 그러니까 기생충이 나왔다. 기생충이 나왔다는 가짜 뉴스를 어디다가 뿌렸어요? 어제 그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게 유튜브에 돌고 있습니다. 하하.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현미경으로 봤다 뭐 이런 정도고요. 아니, 의사는 맞아요? 그것도 그분이? 확인을 해봐야죠. 몰라요. 네, 본인이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 보건당국, 뭐 의료계 그리고 뭐 기생충 전문가인 서민 교수까지도 여기 다 일축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이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해소가 안 되고도 정부의 일처리도 좀 아쉬울 때가 많지만 이런 식의 음모론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4명 9시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걸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지금 꽤 나오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데 그 목소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엄중식 교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지 잠시 후 여러분 인터뷰로 2부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사과할 의향이 있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 요거는 김건희 씨 얘기군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제 연합뉴스 기자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앞에서 허위 이력 관련 분노의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그러자 김건희 씨가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밝혔다고 이제 기자가 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엊그제 이제 더 팩트 보도에서 그 수행원이 김건희 씨 뒷목을 이렇게 눌러서 막 숙이고 갔던 장면이 안 좋은 인상을 좀 남겼었잖아요. 그걸 좀 해소하려고 일부러 좀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닌가, 연출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했다는 거 나도 봤는데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많고 또 여권의 기획 공세가 부당하게 느껴져도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김건희 씨 그 어떤 사과의 뜻을 같이 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여권의 기획 공세라고 규정한 게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는 이제 사과, 송구 요런 이제 뉘앙스였다면 오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격앙되게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딱 4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대학 관계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채용 비리다 뭐다 하는데 시간 강사는 공채로 원래 그렇게 뽑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격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이때가 왜 그렇게 좀 흥분했냐 했더니 네. 그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김건희 씨가 결혼 후,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 2013년 안양대 지원서에도 허위 경력을 냈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윤석열 후보가 좀 흥분을 했었다고 측근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막 예. 측근들이 좀 말리는데도 막 기자들에게 현실을 봐라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왔더라고요. 권성동 의원이 우선은. 옆에서 말렸었죠.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고 그걸 들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한다. 예. 그래요. 어제 그래서 뭐 격앙이 됐다가 또 송구하다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됐어요. 예, 일단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는 현실을 잘못 보고 현실을 바라 본인이 얘기하셨지만 현실을 잘못 봤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지원을 한 게 총 5번이에요. 어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2001년, 2004년, 2007년, 2013년, 2014년. 자, 그중에서 결혼을 한 건 두 사람이 결혼한 건 201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2014년, 2014년 두 개는 이제 결혼 이후예요. 예. 그리고 2001년하고 2004년에는 강사로 지원을 했고요. 예. 2007년부터는 겸임 교수로 지원을 했어요. 시간 강사 겸임 교수. 2007년 거 같은 경우에는 겸임 교수입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수원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겸임 교수고요. 지금 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은 이를테면 겸임 교수는 비전임 교원일 뿐이고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엄격하게 규정이 있고요. 네. 시간 강사는 뭐 다른 직종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수업만 담당하는 거라서 이를테면은 이거를 이제 뭐 교원을 몇 명 확보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도 퍼센테지 확보율에서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다른 신분이에요. 다만 김건희 씨가 예전에 지원했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게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되다가 이제 강사법이 시행이 되면서 매우 엄격하게 구분이 됐다. 이런 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지금 틀린 얘기를 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을 뭐라 얘기했지만은 지금 틀린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기류가 이게 처음에는 진짜 격앙된 목소리를 내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이제 기류가 국민의힘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 안팎에서도 네. 조국 이제 이 계속 소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니면은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조국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조국 사태 때문에 내로남불로 망했는데 이거 계속 끌고 가면 반성 안 하고 사과 안 하면 이거 우리도 할 말이 없어진다. 이런 식의 이제 그냥 조건 붙이지 말고 사과해라. 이런 목소리가 그냥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나 혹은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 중에 큰 것이 공정이었고 내로남불 타파였기 때문에 출마의 명분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내부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보통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 진중권 교수 말은 좀 많이 참고한다고 선대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제 진중권 교수가 오후 1시 28분,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바뀌기 그 사이에 페이스북에 이런 뭐 후보의 대응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었는데 그게 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좀 기대하는 바가, 그러니까 원래 통상 이렇게 어떤 논란이나 의혹이 선거 과정에 생기면 처음에는 논란에서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후보나 선대위의 대응,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의 어떤 이견까지 기사가 쫙 끌고 가는 게 통상의 언론의 흐름인데 지금 그 과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이 이번 주말까지 쭉 이어가서 다음 주에 좀 여론조사에 반전의 계기가 있길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과한 상황이어서 이 기대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잠시 후에요 공동선대위원장 이수정 교수를 초대하겠습니다. 뭐 권성동 사무총장도 나왔었고 또 뭐 이재명 후보 측의 정성호 단장도 나왔고 출연했었죠. 월요일 화요일. 오늘은 이수정 선대위원장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지요. 다음으로 갑니다. 생명과학 후폭풍. 수능 얘기죠. 수능 생명과학 20번 문항에 결국 출제 오류가 인정이 됐습니다. 행정법원이 애초 계획보다 선고 공판을 좀 일찍 당겼는데요. 그래서 어제 20번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 정답이 존재한다고 했었던 교육과정평가원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잘못 냈다. 다 정답 처리해라. 이렇게 법원이 판결 냈고 평가원이 항소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 표준 점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이 문제 원래 맞췄었던 학생들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을 중심으로 입시 대혼란이 빚어지게 됐고요. 강태중 평가원장은 책임을 절감한다면서 결국 사퇴했습니다. 평가원장이 사퇴를 하는 상황까지 갔고 현장은 지금 뭐 대혼란이라고 그러고 김준일 기자. 일단은 뭐 지금 평가원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학생이 없다라는 입장을 처음에 밝혔어요. 근데 이제 그 입시 전문가들이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지금 무책임하거나 너무 파장을 좀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정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표준 점수가 이 과목의 생명과학 2에 대해서는 표준 점수가 올라요. 쉽게 말해서 평균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원래 정답을 맞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본인이 느끼거나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거든요. 그럼 평균이 올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택 과목인데 이를테면 생명과학 2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하고 같이 이게 채택이 돼가지고 비교를 할 경우에는 생명과학 2를 본 사람이 다 올라가니까 다른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학 탐구라는 영역 중에 생명과학, 지구과학 뭐 이것저것 중에 고르는 거였거든요. 다른 거 고른 아이들보다 이 수험생들이 손해보는 또 이 구조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 점수가 다 올라가니까 다른 과목을 다른 고른 과목이 사람이 또 오히려 손해본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이게 뭐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혼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수험생들이 소송 제기한 다음에 이제 평가원이나 법원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국내외 교수들한테 한 100명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외국의 틀린 거. 저명한 교수들한테 다 보냈다면서요. 근데 국내 교수들은 아무도 답변을 안 했는데 스탠퍼드대 석좌 교수 조너선 프리처드가 이거 틀렸다라고 올려줘가지고 그게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대요. 저는 대단한 게 이거 다 영어로 번역해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게 요즘 정말 영어 잘하는구나. 학생들이. 자, 요 얘기는 잠시 후에 뭐 최고의 입시 전문가죠.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 연결해서 현장 얘기 좀 들어보고 또 궁금한 게 이런 일이 종종 잊을만 하면 벌어지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건지 여러분 원인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